중국의 셰셰, 강원 서도 전략, 강원 서도로 전락.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발언인데 이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죠. 그럼요. 일단 이 두 가지 발언이 이제 크게 논란인데 그 화면을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2일과 23일 있을 동안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 중국 대중국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했죠.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쉐쉐 이렇게 하면 되지.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경기도 남북도를 나누는 문제 이게 좀 어떤 정책 이슈잖아요. 근데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강원도는 이미 전락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전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우선 이 쉐쉐의 발언 요 관련된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굴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견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불정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쉐쉐 고맙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거 민주당의 중국을 바라본 시각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 강원 서도로 전락. 이 발언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 북도 얘기를 하면서 강원 서도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비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또 사과를 이재명 대표가 했네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직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뭐 그거 대해서도 약간 유감 사과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좀 더 나왔네요 지금요. 그런데 이직보다도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더 큰 정치인이 되면 예.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중국에 쉐시하면 중국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대만에도 쉐시하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예민한데 이쪽에도 오케이 저쪽에도 오케이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니네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실은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3년 작년 6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저에 초청돼서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갔다가 한 방을 갔다가 제대로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가 그 대사관저 딱 들어갔더니 싱 대사가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갖다가 이만큼 들고 15분 동안이나 연설을 갖다가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 한국은 중국에 순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친미 외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잘못된 판단이다. 그다음에 너희들은 중국의 패배에 대해서 배팅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 제1당 대표 불러앉아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미리 작심하고 한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시시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권칠승 의원 옆에 있었는데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중국의 시시, 대만의 시시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란 교수님,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 앞두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설악 큰일 난다, 이거 계속 경기력 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에 대한 주의를 했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조금 수위가 올라가면서 설화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실수한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장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 이 입이 점점 독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유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예. 지지층을 모아놓고 지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로.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학술상에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지층의 어떤 열광을 끌어내기 위한 열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이걸 통해서 바닥 민심이 뭔가 좀 넘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지지층이 갖게 되는 예. 하나의 그런 현장 유세의 특성을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최 씨의 발언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이른바 이념 중심의 이른바 역대 최악의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 자, 외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북중러 한중일이라고 하는 그런 대치 구도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게 뭔지, 예. 대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게 뭔지 이런 현실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법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유세현장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게 뭐 중국의 굴종적이다, 양안관계 중요성을 모른다, 왜 학술적으로 접근합니까? 예. 저는 그 대목은 전혀 발언의 취지를 호도하기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예. 이재명 대표 양안관계의 중요성 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뭐 군산에서 유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칼 패러디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여전히 2024년 오늘에도 5.18 부정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강원서도 전락은 약간 지역을 언급하면서 약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그 지역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예. 늦지 않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 앞부분에 薛 씨의 발언은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정책과 인식의 차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해석해 준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히 이제 중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그리고 실익도 없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결국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겁니다. 자, 지금 외국인 얘기했지만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분들 얘기예요.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갖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없이 상호주의 적용에 제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외국에 가서 영주를 하고 있을 때는 투표권을 못 얻지만 우리는 반대로 외국인한테 준다. 이건 뭔가 상호주의 위반 아니냐. 특히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김철호 교수님, 중국 이슈로 약간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화하려는 그런 판단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제기할 때가 왔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권이라든가 토지 소유 이런 것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국내 거주하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해줬는데 예.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 정도 되면 사실 그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투표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 선거 결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그 10만 명 정도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친중 정세의 바탕이 된다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친중 정서의 형태도 보이는 것도 예. 아마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중국인 표 또 예. 겨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아마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예. 또 다른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의 화두를 꺼내 들고 이 부분을 반드시 이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강력한 뭐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때 적용되는데 왜 지금 총선 때 이 이번 얘기를 꺼내는 총선 거죠? 때 해야 이제 이걸 입법상이니까요. 예. 입법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만약 일정한 뭐 과반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예. 이 부분도 우리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럼 약간 거거든요. 공약 성격으로 내놓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총선이 겁니까? 지나고 또 지방선거 다가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가 어느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예.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조성호 변호사. 근데 실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아예 투표권이 없잖아요. 우리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가 구성에 관한 투표권은 없고요. 예. 그 나라 국민도 없습니다. 어. 지방정부 구성에 관한 투표권은 일부 인정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호주의가 아닌 거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외국인 참정권에 관해서 예.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음. 근데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걸 도입할 때 예. 사실상 상호주의 압박용으로 도입한 건 또 맞아요. 이게 근데 상호주의 압박용이 중국 쪽이 아니고 예. 원래 이 그 외국인 참정권 도입 취지는 뭐였냐면 적어도 제1교포들이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앙정부 구성에 관해서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정부 구성에서 자기들 주민복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예. 내리는 지방정부 그 구성에 관해서라도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예.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른바 그 제1교포들을 돕기 위한 예.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들어왔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그 전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걸 먼저 열어서 압박을 해보자. 상대국에다가 약간 압박하는 용도로 도입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철이 안 된 거네요. 여전히 일본도 관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중국 말 것도 없고 다 그냥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중국은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국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애초에 상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과하다고 보는 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주권자 중에 이렇게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 동포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예. 대부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 13.3% 정도예요. 지난 2022년에.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13,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또 전국에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방정부 구성에서 이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뭐 10만 명 정도 참여한다. 이건 굉장히 강한 주장이신 것 같고. 예.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그 적어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예. 주민복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외국인의 참정권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의사결정을 예. 하고 그다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풀어줄 것이냐 예. 아니면 약간 더 폐쇄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또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 취득 문제와 관련된 걸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기타 자산 취득과 예.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지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굉장히 많은 자산가들을 예,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작은 섬에서는 면세로 막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특히 우리 같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주택을 외국인들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허용하는 게 맞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인접한 국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특정 정당의 관점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격돌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이번에도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준비된 내용은 각 정당에서 뭔가를 국민들 위해서 이거 해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일단 귀를 확 잡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건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내놨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25만 원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귀를 잡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3자녀 이상 가구, 그 자녀들 모두 대학 등록금 면제 추진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나오는 질문은, 근데 돈은요?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선 전 국민 25만 원,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혁진 변호사하고 정기랑 교수님, 요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요거 1인당 25만 원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가구당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저런 진심인가? 만약에 진짜로 정부에서 뭐 없는 돈 찾아가지고 가구당 100만 원씩 딱 지급을 갖다가 하면 야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돈을 주는 건 여당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효과가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 지원금 해가지고 돈 이렇게 쭉 받았더니 그래도 돈 주는 여당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이제 180석 된 것에 상당 부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갖다 하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단 본인이 말이에요? 먼저 하자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예. 이렇게 하면 이게 한 13조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니까 13조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비하면 한번 뭐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설레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저러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할 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는 반대할 거다. 분명히 반대할 것 같다. 이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끊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까. 이거 한번 해볼까? 가뜩이나 지금 뭐 여당 야당 치열하게 붙고 있고 지금 여당도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라고 경제도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불감청 고소원 아니냐 한번 해볼까? 저는 이런 유혹을 지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이 정책 제안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정혁진 변호사가 잘 얘기했죠. 정부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 지금 민생경제가 피폐하고 파탄 지경이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정책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지난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랬고 보편복지 입장에서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우리 또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여당이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걸 정부 여당의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그런 발상을 못 하는지는 좀 답답한 지경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 저는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재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80조 예산에서 13조.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했을 때 13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13조 재원 얼마든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은 민생이 어렵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이것이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지난 경험을 비춰본다면 여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그걸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정부 여당이 민생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갑자기 선대위에 민생 특위를 설치하더니 또 대통령은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사람을 민생 특보로 임명합니다. 자, 정치적 상술로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정부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날뛰는 생활 물가 대책이라든지 또 서민 생계 지원의 어떤 방안부터 뭔가 실효적인 답을 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때도 뭐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갔는데 당시에도 아니 이거를 왜 전 국민한테 다 줍니까? 보편 지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만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쟁 대단했었죠. 글쎄요, 이게 또 그런 논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사그라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가구 그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 이거 추진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놨죠. 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조상우 변호사 매우 칭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제 그 실행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예산 편성권을 여전히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 통과시켜줄 의지는 있으니까 편성해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집행하는 것도 또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행정부가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쇼잉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세 자녀, 뭐 두 자녀, 네 자녀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을 갖다가 완전히 달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특정 세대, 아니 특정 가구 내지는 특정 여성에게 마치 출생의 부담을 다 떠넘기고 짐지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구당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한 명이라도 낳아달라. 2명 낳아주면 정말 고맙다 해야 될 판인데 한두 명은 그럼 혜택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가 출산 책임제, 국가 출생 책임제. 예. 왜냐하면 결국에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기본 단위인 국민을 만들어내는 예. 일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정상적으로 잘 교육받아서 자라면 굉장히 훌륭한 납세자가 돼서 국가 재정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자는 결국 국가라고 본다면 예. 국가의 어떤 구성 단위를 만드는 일에 국가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게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훌륭한 납세자 내지는 훌륭한 국가 구성원을 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를 다시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네. 이걸 가지고 좀 단박에 나오는 게 아니 총선 앞두고 갑자기 돈 어마어마하게 푸는 정책들을 여야가 다 내놓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또 나오는 시각은. 일단 뭐 이재명 대표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개념이란 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이죠. 전체를 다 준다. 근데 보편 이름하에 사실은 현금을 살포하자는 거거든요. 현금을 살포했을 경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조금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써야 될 곳에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좀 투입하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나누다 보면 물론 국가가 국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직도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 보면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요번을 제안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보면 방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보육의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또 찔끔찔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세 자녀 가구인데 사실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도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통계적으로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어떤 주택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도 좀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 보육 개념에 좀 접근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찔끔찔끔 그때 필요한 대책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